에스겔서 37장 16, 17 두 절 되겠어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오늘이 6.25 전쟁 70주년 되는 날이죠. 공식적으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로 전쟁이 발발한 거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70년 전 오늘 오후 3시에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쟁이 터지고 나서 3일이 지난 6월 28일 날 서울 시내가 점령되었고요. 그리고 한국군은 순식간에 밀려서 부산 교도보라고 하는 낙동강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 낙동강 이 전선만 무너지면은 부산은 점령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갈 곳이 없죠. 남쪽으로는 또 동쪽으로는 다 바다뿐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제 적화 통일되는 바로 직전의 순간까지 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야 많은 인사들이 또 많은 교인들이 부산 초량교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그때가 8월이었어요. 8월 초. 지금 8월인데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며칠 안으로 한국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메가더 장군이 비행기를 보내어 우리를 지켜주려고 해도 비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8월 달이면 우기철이었는데 희한하게도 무더위 속에 하루도 구름 낀 날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 달 내내 하늘이 청명해서 결국 메가더 장군과 유엔군이 이끄는 그 비행기 B-29 새카맣게 하늘에 떠서 융단 폭격을 가함으로 결국 이 낙동강 전선은 지켜지고, 그리고 전선에서 대승리를 하게 됐지 않습니까? 모든 전력이 사실 이제 여기에 투입이 되었으니까요. 북한군도 모든 전력을 낙동강 근처에 투입했을 때에 메가더 장군은 몰래 인천 상륙 작전을 개시하죠. 많은 반대에도 무릅쓰고 본인이 인천 상륙 작전, 인천을 정하죠. 인천을 정해서 그곳 상륙 작전을 개시하게 됐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그리고 3일 만에 9월 28일 날에 9월 28일, 그러니까 2주 만이죠. 2주 만에 서울 수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낙동강 전투에서 패배한 북한군은 공급이 차단되면서 완전 사기를 잃고 전멸하기 시작했고요. 유엔군은 기세를 앞세워서 압록강까지 진격을 하고 이제 완전히 한국을 자유대한민국으로 만든 직전까지 갔는데,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12월 달에 흥남철수, 그 유명한 흥남철수, 영화에도 옛날에 나왔는데요. 흥남철수를 하게 됩니다. 10만 명이라는 피난민을 태우고, 그리고 부산항까지 돌아오는 12월 24일 날 흥남철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미국 대통령은 그것을 이제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3년 동안 치열한 전쟁을 이루고 결국은 38도 기준으로 남과 북이 그렇게 나뉜 지가 67년이 되었죠. 지금 휴전이라고 해요. 휴전이라는 것은 ceasefire, 더 이상 총격을 가하자, 전쟁을 잠깐 쉰다, 그 휴전이죠. 이것은 평화 조약이 아니고요, peace treaty가 아니고 휴전이니까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전은 했는데 67년간 휴전이 됐어요.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아직도 하여간 휴전 중입니다.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은 미국을 포함해서 16개국이었고요. 연인원 기준으로 196만 명이 한국 전쟁에 유엔군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 가운데 미군만 179만 명이 한국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은 한국군 14만 9,050명, 그 외에 미군이 36,940명, 미군 외에 유엔군이 3,730명,
사망을 했고 6.25 전쟁 참전 미군 중에서 현역 고위 장성의 아들 142명이 참전해서 고위 장성의 아들들 35명이 한국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 전쟁 기념비에 보시면은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우리 국민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와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라는 명령에 따른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죠. 은혜를 망각하거나 은혜를 원소로 갚는 사람에게는 잠언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남과 북이 38선으로 나뉘게 되고 그 후 남북 관계는 아주 변덕스러웠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화해 무드를 탔다가 그리고 또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2년 전만 해도 남북 관계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화해 무드를 탔습니다. 남북 회담을 하고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는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도 있었어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근래 들어서 관계가 다시 또 심각하게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여정이 지난주에 막말을 막 했죠. 우리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는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파시킨다고 그러더니 정말 폭파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탈북자 단체, 지금 오늘 뿌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탈북자 단체 중에서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비판하는 풍선을 날리는 그러한 그 탈북자 단체가 있어요. 풍선을 보내는, 삐라를 보내는 거죠. 전단지. 그래서 북한 체제와 김정은을 비판하는 그러한 풍선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고 얘기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이슈는 그 전단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핑계뿐이고 정치적으로 핑계를 대는 것뿐이고 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은 지금 아주 공경에 처해 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남북 회담하고 그리고 미국과도 회담을 하면서 그 에코노믹 생션이 걸렸지 않습니까? 경제적 제재가 있는데 그것을 남북 관계 이렇게 좋아지곤 있지만은 근데 경제 체제를 풀어주지가 않으니까 미국에서 열을 받지 않았는가? 열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면수 목사님도 북한의 상황이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최악인 것 같다 그렇게 본인이 150번 북한을 왔다 가면서 본인이 보고 느낀 것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남한에서는 평양의 모습이 북한 사람의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 인구가 2,5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천만밖에 안 되는데 UN 통계에 의하면 1,400만 명이 굶고 있다. 70%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다. 본인이 대북 지원을 하면서 북한 207개군 단위까지 가봤는데 현재 북한의 상태는 우리 한국이 1960년대 보릿고개를 겪던 한국 상황과 같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방에는 자동차 거의 없고 석탄차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소달구지도 보기 힘들고 기차에는 문짝이 없고 그렇다고 평양의 사정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대북 제재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본인들은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도 통계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아마 그러한 일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그 대북 제재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핵심 계층이 모여서는 평양도 타격을 입었다. 이번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은 저들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방증이다. 이렇게 이면수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남북관계가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요. 화해물들 탔다가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하니까 사실 우리나 신경을 쓰지 한국에 사는 분들은 사실 무감각입니다.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떻게 그거 맨날 신경 쓰고 살겠어요.
특별히 이제 그 남북 통일되면 뭐 되면 좋지만 뭐 안 돼도 그만이라는 사람들이 뭐 사실 대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좋지만 또 안 돼도 그만이고, 10명 중에 6명은 통일을 원한다고 하는데, 통일과 경제를 선택하라면, 다시 말해서 경제가 악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통일이 되는 걸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에 10명 중 8명은 통일보다는 경제가 먼저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신의 경제 상황이, 개인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까지 통일이 되는 것은 10명 중에 8명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보다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시급하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가 되겠죠. 통일을 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올해 한국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뭐 통일이 돼봐야 알겠지만 그거야 잘 될 수도 있고, 통일 대박인지 통일 쪽박인지, 어떤 사람은 통일 대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통일 쪽박이라고 얘기하는데, 통일 대박론이 사실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나왔었죠. 통일 대박론이 그때 나온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어요. 사실 이제 그 통일 얘기하면 우리 이제 동서독을 보면서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겠죠. 좋을까 나쁠까. 독일은 어떻게 됐을까요? 통일하고 나서 그때 독일은 통일 이후에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2000년대 들어가면서 실업률이 11%가 되고, 그리고는 유럽의 병든 국가, 이렇게 경제력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올라가면서 다시 경제가 좋아지는.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1997년도에 16등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6등으로 상승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한 20년 정도, 30년 이상을 지켜볼 때에 경제력은 통일됨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동서독은 그런 거예요. 국가 신용 등급도 G7 국가들 중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독일은 지금 EU 국가들 중에서 슈퍼 파워입니다. 독일이 가장 경제력이 센 것이 이 독일이 되는 거 보니까, 독일이라면은 사실 동서독이 통일되면서 경제력이 향상됐고 국가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한국도 이제 그 통일 대박론을 얘기하자면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흥분될 만한 그러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그리고 잘 되면, 물론 잘해야죠. 잘해야지. 정치인들도 온 국민도 잘해서 통일이 돼 정말 잘 되면 정말 대박이겠죠. 그 얘기가 들어보면은 충분한 그런 납득할 만한 그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통일이 돼서 좋은, 경제적으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전쟁 위험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불안 요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비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군사 비용을 대폭 줄임으로 그래서 지출을 확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죠. 북한 인구가 2,500. 아까 이면수 목사님은 2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뭐 많이 잡아서 2,500만.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7,500만이니까 그러면 상당히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1억은 안 돼도 7,500만. 큰 인구의 나라가 되어서 내수 시장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는 겁니다. 수출하지 않아도 내수 시장으로만으로도 이윤이 창출된다고 하니 그것도 좋은 소식이고요. 셋째로, 통일이 되면 한반도하고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연결하는 경제 중심으로 그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것도 역시 대박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철로를 통해서 북으로 들어가는 중국, 몽고, 러시아, 파리, 로마, 런던까지 기차로 연결이 가능하니까 한국에서 만든 상품들을 그쪽으로 철로를 통해서 대량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남한은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엄청난 기술이 있고, 북한은 뭐가 있을까요? 기술은 없는데 자원이 많아요. 자원이. 그건 노동력이 싸다는 거예요. 북한에는 전 세계 우라늄 매장량이 전 세계 1위랍니다. 석탄은 남한에 비해 42배, 금 매장량은 1,550톤으로서 남한의 50배. 그러니까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훨씬 더 그 자원이 풍부한, 캐내지 않은 자원들이 많고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북한은 노동력이 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대기업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자, 노동력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물가는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경제가 살아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시너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다섯 번째가 국가 신용 등급이 올라간답니다. 지금 현재 사실 남북 간의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위험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에 이러한 사건이 터지면 금세 벌써 위축돼서 코스피가 떨어지는, 이러한 주식이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좋아지면 또 올라가는, 한국은 그래서 심리가 결국 남북 관계에서 많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통일이 된다면 국가 신용 등급이 A+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도움이 되겠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경제적은 아니겠지만요,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이산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도 이제 한경남도 출신이기 때문에 있다 그래요. 거기에 지금 다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산 가족들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므로 통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잘하면, 통일이 잘 되면, 그러면 통일은 엄청난 그러한 그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통일은 묘연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습니까? 동서독이 통일하는 것을 보고 배울 수는 있어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통일 전문가도 아니고 정치적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그냥 상식적으로 느껴지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동서독 통일하는 걸 보고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답습 정확하게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동서독 통일과 남북 통일은 같은 선상에서 보면은 저는 결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동독하고 북한을 같은 선상에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같은 체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공산주의지만은 똑같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의 공산주의를 제가 직접 전쟁을 체험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북한의 공산주의를 쭉 보면서, 그리고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요,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을 이루면서 소련 공산주의가 나오고,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이루면서 중국 공산주의가 나오는데, 그리고 김일성이 가지고 나온 북한 공산주의,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다 조금씩 틀린 그런 공산주의를 가지고 와 있어요. 북한의 그 사상은 김일성 유일 사상이죠. 이거는 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령 중심입니다. 그래서 체제 전체가, 보통 다른 공산주의는 당을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여기는 당이 아닌 수령 중심. 그래서 김일성 유일 사상, 전 세계에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최악의 독재, 그리고 전체주의 사회, 역사 속에서 과연 이러한 사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통제 사회, 엄청난 전체주의 사회가 북한 사회임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이번에 이제 그 신천지 사건 터지면서 저는 참 비슷한 걸 많이 발견했어요. 공산주의와 신천지가 얼마나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신천지 한번 보십시오. 이만희를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신천지 사상을 주입시켜요. 그러한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패러다이스가 온다. 패러다이스가. 그날을 위해서 지금 고생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날을 위해서. 바로 너희가 주인이란 얘기예요. 너희가 바로 신천지에 들어간 주인이니까 지금 고생하고 지금 희생하고 지금 다 버리고 지금 전도하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천지 주인이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동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김일성 수령만 믿고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평등한 사회가 올 것이다. 공산주의의 마지막 평등한 사회를 꿈꾸게 하는 거예요. 들으면 좋죠. 그런 사회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무상분배하고 무상교육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두 집단은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질 않아. 신천지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동하고 유혹하고 나중에 폭력을 통해서라도 뒤집어 엎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거짓말도 목적을 위한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신천지는 모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궁극적인 사회주의를 만들기 위하여 그들이 꿈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꿈꾸는 사회는 정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사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집권하는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엘리트 몇 사람이 집권하는 그러한 사회주의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의심이 가요.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사실을 얘기해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서. 꼭 공산주의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를 얘기해도 사실을 얘기해도 우선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인지 사실인지 목적을 위해서 쓰는 방법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그동안 그러한 거짓말을 능솔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북한의 주체사상 아까 볼셰비키 혁명, 그 다음에 문화혁명, 그런데 김일성은 좀 틀리죠. 이쪽 북한은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러한 사상, 주체사상은 이렇게 가만 들어보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럴싸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했는지 저도 깊이는 모르지만 이게 쭉 봤지만요, 이론은 다 좋습니다. 이론이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론은 다 좋은 거예요. 이론만 들으면은 엄청나게 좋은 그러한 사상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잘 살고 공평하고 얼마나 좋아요. 주체 사상도 그런 거예요. 자립하고 자주하고 우리 민족이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 근데 사실 듣기는 좋은데요, 가만히 들어가면은 그 안에 아주 함정들이 많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라는 것은 그럴싸한데 나중에 결국 궁극적으로 가다 보면 마치 신천지처럼요,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이만희가 신이다,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주체 사상이 그렇다니까. 공부를 쭉 합니다. 결국 뭡니까? 김일성이를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수령님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수령을 우상화하는 작업이 바로 주체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상은 결코 허락되지 않는 오직 그 사상만이 유일한 사상. 그래서 주체 사상을 김일성 유일 사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이죠. 이단 사상. 주체 사상은 그래서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요? 2,500만 명이 믿고 있으니까. 이 주체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이 2,500만, 북한 주민 전체니까 2,500만 명이 지금 이 주체 사상을 믿고 신봉하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세계 10대 종교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자기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사상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전에 그 이성자 목사님이 그 여성 여교육자 협회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딴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분이 한 가지 얘기한 것이 북한은 김일성 동상이 15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김일성 동상이 15만 개인데 남한에는 교회가 5만 개가 있다는 거라. 남한에 있는 교회가 5만 개인데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이 15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게임이 안 돼. 남한에 교회가 5만 개가 있어도 정말 그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믿는 성도들이 몇 명이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반면에 김일성 주체 사상은 자기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전체 주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이 남북 통일이 된다는 것이 이게 동서독이 통일되는 것 같고 남북 통일되는 것과는 이건 천지 차이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탈북자 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든 집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사진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법이냐? 법이 아니고 없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대요. 거기는. 그 사진이 없는 것을 아예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라. 김일성 사진을 훼손할 경우 잘못하면 사형에도 처하는데, 김일성 사진을 훼손할 경우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러한 민족을 봤습니까? 그러한 나라를 봤습니까? 그게 북한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우상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를 종교화 시킨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신앙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북한에서는 그 사상을 신념으로, 그 신념을 신앙으로 만든 거예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주체 사상은. 그 우상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김정일이에요. 하나님 신격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김일성을 미이라로 만들었죠. 유리관 안에 집어넣고 썩지 않게 만들고, 금수산 기념궁전에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그만데 9억 불 들어갔대요. 9억 불. 9억 불이면은 북한 사람들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액수가 9억 불이랍니다. 90년대 전 예산의 19%가 우상화 작업에 들어갔고, 2004년도에는 우상화 작업에 전 예산의 38.4%가 들어갔고, 2007년도에는 전 예산의 40%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종교도 보통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이면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가 체질화된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이비도 없다. 최악의 종교 집단이다. 이건 정치 군사적 문제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휴전선은 영의 붕괴선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잘 표현한, 휴전선은 영의 붕괴선이다.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 어둠과 죽음, 미움과 증오의 영이 떠나가도록 강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까지 복음화돼야 진정한 민족 복음화다. 북한까지 복음화돼야 진정한 복음화다. 이제 김일성이 죽었지 않습니까? 몇 년에 죽었어요? 1994년에 죽었나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었을 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봤습니다. 봤더니 그 정치적 변화가 주체사상 그대로 가지고 있고, 김정일이 주장한 것은 선군 정치, 단어가 좋죠. 선군이다. 아니, 선군은 무슨 뜻이냐면 군대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군대를 앞세운다. 군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선군 정치 그럽니다. 앞설 선자에다가, 그죠? 그래서 군대를 앞세우는, 당보다도 무엇보다도 군대를, 총칼을 앞세우는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무력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미사일이든 뭐 핵실험이든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실험한 이유는 선군 정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990년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소련 붕괴되지 않습니까?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북한의 그 재정의 3분의 1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소련에서 지원이 왔는데, 소련에서 지원 끊겼죠. 그러면 소련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엄청나게 허덕였지 않습니까? 소련과의 그러한 수입 수출이 다 망가졌죠. 그러면서 1990년대 중반에 북한에 엄청난 식량난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300만 명이 죽잖아요. 굶어 죽잖아요, 북한에. 그때부터 이면수 목사님이 90년대 중반부터 그때 북한을 드나들면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3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300만 명. 근데 이게 굶어 죽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굶겨 죽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냐, 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정치 때문에 굶겨 죽인 것이다. 북한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한국의 광우병 사태 때 100만 명이 촛불 시위했다.
참 한국은요 보면 신기한 나라예요. 신기한 나라.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몰라요. 하여튼 굉장히 이성보다는 감성이 앞세워서요. 그렇게 막 그냥 확 쏠리는, 뭐가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막 쏠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대형교회도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 막 그냥 몰리는 거야. 이렇게 한 사람이 사면 다 사야 되고, 한 사람이 하면 다 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한국적인 그러한 그 분위기에는. 그러니까 광우병 소 때문에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했다는 것이 이쪽에 사는 사람으로는 사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소고기 문제로 100만 명 시위했다지만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은 몇 명 있었나요? 그때 광우병으로 죽었다, 그런 사람 제가 보기에는 뉴스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북한에 300만 명이 기아로 죽었는데 거기에는 다 침묵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낙태를 당하고 영아 살해를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괜히 얘기하면은 그거 골치 아파지니까 다들 쉬쉬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김정일이 그때 당시에 고난의 행군이죠. 90년대 중반부터 고난의 행군을 가게 되는데,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기아로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죽였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때에 성군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앞세워서, 총칼을 앞세워서 무력을 키워야 된다, 군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미사일, 그다음에 핵, 이것을 계속 실험을 한 겁니다. 그거 한 번 실험하는데 10,000불, 20,000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몇억 불이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실험하는데. 북한의 미사일 실험, 핵폭탄 실험만 한 번 하지 않으면 북한 주민이 8년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8년을. 그래서 책을 봤더니 김정은이 직접 노동신문에 99년도에 쓴 내용이에요. 노동신문에 김정은 씨가 직접 쓴 것이, 김정일이죠? 네, 김정일. 이름이 비슷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적들은 이제 우리겠죠. 우리 또는 미국. 적들은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만으로 수억 불은 넉넉히 들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이다. 인정했어요? 나는 그 돈을 인민의 생활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인민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유족하게 살 수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300만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키고 내일에 부강한 조국을 위하여 그 자금을 미사일 부분에 돌리는 것을 허가하였다 라고 직접 본인이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죽였다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김정일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지. 2,500만 또는 2천만의 북한 주민의 운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운명과 자신들의 정권 유지였죠. 왜냐하면 그것이 힘이니까. 그거라도 있어야지 미국하고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있어야지. 얘기가 지금 되잖아요. 그래서 핵이 있으니까 미국과 힘겨루기를 할 정도는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 유지와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을 위해서는 그렇게 김정일이 그 성군 정치를 펴서 나라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물론 국력은 핵폭탄, 미사일 실력은 세계적으로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 나라는 더욱더 가난한 나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정은이 3대째로 올랐는데 27살에 수령이 됐습니까? 와, 할아버지 아버지 못지 않아요? 27살인데 이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안 보여요, 김정은이. 그죠? 자꾸 이렇게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후계자 물망에 올라가는 김여정이 만약에 뒤를 이은다, 이 사람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아주 대단한 집안입니다. 어쨌든 이건 정치적인 그러한 이슈긴 한데요. 뭐 사람마다 관점은 좀 틀린 것 같아. 남한과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연방제 통일론이 뭔지? 페더레이션을 얘기하는 페더레이션.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남한과 북한의 연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 한 민족. 그러니까 민족과 나라는 하나인데 두 체제 두 정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은 하나인데 체제는 둘로, 정부는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간다. 뭐 이게 그 연방제 통일론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제도는 유지하는 거죠. 다른 정부, 다른 체제는 유지하면서 그 위에 민족 통일기구를, 어떤 하나의 전체를 아울 수 있는 민족 통일기구를 설치해서 연방 국가를 이루는 형태라고 하는데, 듣기에는 타당한데 사실 굉장히 염려되지 않습니까? 사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북한 공산주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 신천지하고 비슷한데 이단 신천지에 비해서 1000배 만배나 더 강력한 그룹이 북한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김일성이 주장한 이 단계가 높은 고려연방제든지 아니면 김정일이 내세운 낮은 연방제든지 높은 연방제든지 낮은 연방제든지 그 뒤에는 무슨 음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분명히 있겠지. 음모가 그냥 하겠습니까? 정치적 음모가 항상 있어 왔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한국의 좌파 우파 얘기하는데 그럼 한국 정부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한국의 좌파를 못 믿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한국 정부를 설사 믿는다 해도 북한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가 좋은 뜻으로 연방제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그분들도 알겠죠.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북한에 무슨 음모가 분명히 있겠거니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 구단들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북한의 사상은 이거는 그냥 일반 사상 같지가 않아요. 소련의 공산주의 사상이라든가 중국은 사실 개방했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은 자본주의 사회지 제가 보기에 공산주의 사회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통제된, 완전 통제된 그러한 자본주의 이런 거 같아요. 그래도 성공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소련처럼 붕괴되지 아니하고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체제는 가고 있는 거 보면은 나름대로 본인들은 가지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은 또 틀린 것 같아요. 북한의 사상은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는 이게 워낙 신념화가 되고 신앙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변할 수가 있을까?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라기보다도 김정은 또는 그 엘리트들이 원하는 것은 체제를 유지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혁명을 통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제 말이 꼭 맞다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제 기도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일이 가장 커요. 이스라엘 보시면은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남북으로 두동강이 딱 납니다. 38선 나뉘듯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는지 몰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왜 나뉘었어요? 뭐 때문에 나눴습니까? 사울 왕 때는 연합국가, 다윗 왕 때는 연합국가, 솔로몬 왕 때도 연합국가였다가 솔로몬 위에 나라가 두동강이가 난 이유는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반토막이 났단 말입니다.
물론 한국에 뭐 누가 죄를 지어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는 할 수가 없겠어요. 어떤 분은 한국이 일제시대에 천황폐하 숭배고 뭡니까 하여튼 그거 해서 그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나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정확하게 꼭 집어서 누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팩트는 팩트란 얘기예요. 사실은 뭐냐면 나라는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지적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그 노래를 늘 불러봤는데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뉜 다음에 결국은 통일하지 못하잖아요. 북왕조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조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으로 망해서 나라가 둘 다 망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역시 정치인들의 잘못이었어요. 정치인들, 왕들, 고관들,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죄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리고 나서도 이 정치인들과 고관들이 끊임없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함으로 결국 하나님은 두 나라가 통일되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남은 남대로 북은 북대로 결국 망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한국이 남북으로 갈렸는지는 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본문에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 막대기 하나에다가 유다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고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 이렇게 쓰란 말이에요. 남과 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남과 북. 그리고 지금 나누어진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통일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둘을 합하라. 내 손에서 그것이 하나가 돼요. 통일이 언제 올까? 그건 모릅니다. 통일이 되면 잘 될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잘해야지 잘 되는 거지, 그죠? 잘해야 통일되는 것이고, 통일을 한 다음에도 잘해야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해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제인들은 제대로 경제하고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 제대로 살아야, 제대로 가야 통일도 되고, 통일이 되고 나서도 엉망이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박이 아니라 쪽박도 찰 수가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안 하면. 통일 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뭐 통일 대비, 그래서 뭐 뭘 준비하고 사실 우리 교회가 준비할 것은 영적 준비가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서야 된다. 교회가 뭐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그들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다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치인들이 설사 정치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라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기도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이지 않겠는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남북 통일되되 대박 통일되지 않게 하게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기대죠. 우리의 기대입니다. 오늘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목을 언제 통일이 될 것인가 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언제는지를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여, 주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남북 통일이 될 때가 이때쯤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전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은 성령 받고 그리고 능력 받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돼요.